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법칙으로 풀어보는 농업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경제법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많이 느끼실 텐데요. 옛날부터 경제학자들이 사회현상 또는 경제현상들을 경제법칙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원칙이라든가 정후 효과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경제 법칙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회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킹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킹의 법칙도 한 300년이 넘은 그런 법칙입니다. 이 킹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신문 기사를 보면 킹의 법칙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농산물에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농산물과 관련된 현상들, 즉 말하자면 농산물에 사용을 합니다. 제가 왜 그 킹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느냐면은 이 법칙이 만들어진 지 3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칙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아예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정말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넘은 이 경제법칙이, 농업과 관련된 경제법칙이 왜 아직도 깨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농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킹의 법칙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한번 킹의 법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킹의 법칙에 대한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레고리 킹이라는 분이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곡물의 수확량과 곡물 가격과의 운동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킹의 법칙을 발표를, 내용을 살펴보면 곡물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말하자면 공급이 부족하면 곡물 가격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이런 말. 산술급수적이라는 얘기는 곡물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를 때 10% 부족하면 곡물 가격이 10% 오르고 20% 부족하면 곡물 가격이 20%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킹이 수년에 걸쳐서 옥수수 공급량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옥수수 수확량이 10% 하락하면, 즉 말하자면 옥수수 공급량이 10% 떨어지면 가격은 30% 올랐다는 건데, 옥수수 수확량이 20% 떨어지면 가격은 80% 올랐다는, 산술급수적이라면 10% 부족해서 가격이 30% 올랐다면 20% 공급량이 부족하면 가격은 60%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상승을 했다라. 그리고 옥수수 수확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말하자면 공급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건 450%나 급등을 하자면, 공급이 산술급수적으로 떨어지면 가격이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그레고리 킹의 법칙이라. 여러분들 농산물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배 면적이 조금 줄고 또 생산량이 약간 줄었다고 하면 그 가격이 그 재배 면적 공급량이 부족만큼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격이 오르게, 이렇게 300년 전에 만들었던 킹의 법칙이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도 발전했고 통신도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유 때문에 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 수급이 산술급수적으로 변동하면 곡물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변동한다. 곡물 수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곡물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폭락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폭락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고, 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입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농산물을 겪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1년에 공급을 한 번밖에 못하는, 말하자면 수급에 있어서의 탄력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공급에 있어서의 탄력성이 부족.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면 공장에서 밤을 새워서 더 찍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밤을 새워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자체의 탄력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수요에 있어서도 수요의 탄력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수요가 뭐냐면 우리가 밥을 3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많다고 해서 밥을 4끼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공급이 적다고 해서 밥을 2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굉장히 적어진 거죠. 물론 뭐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는 첨단 유리온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수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신선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품을 만들어서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신선 농산물의 특성상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계절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공급의 비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자의 수요 비탄력성 이런 것 때문에 곡물 수급이 출급 수적으로 변동을 하면 곡물 가격은 기하급 수적으로 변동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각 국가별 곡물의 재고량을 18%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의 밀 생산량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곡물 수급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을 하게 또 자판이 좋아서 일정 수준 곡물이 남아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이게 곡물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그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1년 생산 잘해서 가격 높게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2, 3년은 가격이 안 좋죠. 또 그 이후에 또 한 번 예를 들어서 또 2, 3년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의 농업에 있어서의 수입이 이 불규칙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곡물 수급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갖고 가야 농업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예측 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의 어떤 그런 변동성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팔고 거기에 일정 수익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바람이라면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수요도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 공급에 따르는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 이런 현상들을 세계 식량 공급망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기후 현상들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식량에 대한 그런 고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의 어떤 그런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의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는 바에 안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상기후의 어떤 그런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급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의 이상기후가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곡물 수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사료작물을 수출을 중단하고 또는 수출 강제를 매김으로써 수출을 제한을 하고 국가주의가 앞으로는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수록 식량의 안보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량이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많은 현상들을 최근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수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수수 선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은 결국은 이게 식량의 어떤 그런 공급망을 뒤흔드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정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곡물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10년 전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0년도에 곡물 파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것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에서 가뭄이 발생을 하면서 이 나라들이 수확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했는데 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수출을 중단하고 또는 수출에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해서 곡물 가격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곡물 가격이 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투기 세력이 붙으니까 곡물 가격은 더 많이 급등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중동과 아프리카는 빵을
땅을 달라 하는 그런 일종의 생존에 대한 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이것이 이제 아랍의 봄, 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국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로 인해서 그 정부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또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점에서 300년 전에 만들었던 경제법칙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그 바뀌지 않는 현상들이 농산물에 지금 또 뜸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산 현장에서는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또는 모자랄 경우에 해외에서 수입을 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정말 저는 이것을 이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말이죠. 기후변화와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반복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식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라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농지의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업의 인력을 농촌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또 농민들은 후 관리를 통해서 홍수 출하를 방지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품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수확 후 관리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홍수 출하를 방지를 해야 가격의 폭등락을 막을 수 있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은 농산물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계절성이 있고 또 수요 자체가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공급의 비탄력성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게 되면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농산물 가격 올랐다고. 연일 언론에서 농산물 가격이 몇십 %씩 올랐니, 100%씩 올랐니,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흐려놓으면 정부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푼다든가, 가격 외에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깎아먹는 그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농산물의 관측을 해서 관측을 통한 가격의 수요의 예측과 공급의 예측과 수요 예측, 그 다음에 가격 예측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 관측과 예측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관측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농산물의 종자가 팔리는 시점, 그 다음에 파종하는 시점,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시점, 그 다음에 수확하는 시점, 이 단계마다의 관측을 통해서 원래의 수급량이 얼마나 될 건지, 남을 건지 모자랄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 농업인들이 수급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공급량이 너무 많아진다, 즉 말하자면 재배 면적이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측이 된다면 수급량,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일 수 있도록,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 가격이 폭락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실 재배 면적을 줄이는 농민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농업은 품목별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별 관리 시스템입니다. 품목별 관리 시스템이면 자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관리, 시군 단위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두 그 농산물의 수급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줄이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작 본인은 수급 조정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농산물은 폭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줄일 수 있어야 안정적인 농가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이 아니라 품목 중심의 재배가 단지 중심으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봤더니 고구마를 생산하는데 고구마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고구마가 생산이 되면
홍수출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을 하는 거. 고구마는 잘 썩기 때문에 장을 어떻게 하는가. 즉 말하자면 수확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디테일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일정하게 하고 소비자는 그 농산물이 폭등락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막아주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확 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또 배추 가격이 오르고 또 배추 가격이 떨어지고 이 폭등을 할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 되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배추가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와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 생산량 말하자면 공급량이 많을 때 재고를 잘 관리를 했다면 이렇게 공급이 부족할 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고민을 하지 이것을 배추를 원물로 파는 것보다는 김치를 만들어서 팔면은 저장이 가능하니까 일정한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은 농가에서 배추를 원물로 관리하지 않고 김치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소득도 높아지고 또 가격도 일정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된 가격을 사 먹을 수 있고 농민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이죠. 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거죠. 원물을 배추를 사고 팔지 말고 전체 다를 한번 좀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 팔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3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징의 법칙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불안정성 그다음에 여러분들 농업인들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복되는 이런 폭풍과 폭락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방책 없나요? 내년 우리가 이렇게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산지 폐기를 해야 하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저걸 왜 폐기를 하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국민들은 그해 완전히 수확을 망침으로써 또 소득을 잃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왜 매년 반복을 해야 할까요? 3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칙이 지금 현재는 깨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